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한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Q&A를 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195회부터 199회까지 5회분의 Q&A가 잡혀 있는데 좀 내용이 많아서 아마 2번 정도에 나눠서 제가 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질문부터 할 건데 지훈하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엔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진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세로 간다는 의견도 많아서 어떻게 엔화 강세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엔화 강세, 어떤 나라 통화의 강세를 추종하려면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그 나라 통화 예금을 하는 거겠죠. 우리나라 은행에 가면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주요 통화들은 다 예금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은행에서 환전을 하게 되면 환전에 대한 손실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손실이 있을 수 있지만 대신 예금이기 때문에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일부 만회하고 그렇게 하는 사실은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나는 예금처럼 이렇게 뭐 오랫동안 묶어놓고 이런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은 결국은 통화 ETF를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근데 이 통화 가치를 ETF를 통해서 베팅하는 것은 되게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주식이나 채권이나 통화 중에서 가장 맞추기 어렵다는 게 사실 통화거든요. 지금 오늘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환율이 지금 1480 몇 원까지 오를 정도로 엄청나게 원화가 약세인데 원화 약세를 보고 언론에서는 뭐 한국이 망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위안화도 지금 7.4인가 5가 돼서 무지하게 올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세계 매크로에 따라서 환율이 오른 거로 판단하는 게 더 맞는 거고 사실 이렇게 될 줄 알았던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올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환율을 안정화된다라고 봤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나라의 통화 가치만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거는 사실 저는 반대입니다. 근데 일단은 할 수 있는 방법은 해외에 상장된 ETF가 있는데 N 같은 경우는 FXY라고 하는 인베스코가 만든 ETF가 있습니다. 총 자산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6억 6천만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규모도 크기 때문에 개인이 매매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나라의 자산에 노출된다는 심정으로 그 나라 주식을 사는 게 이제 강세에 베팅하는 방법인데 엔화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N이 약세일 때 일본 주식시장이 올라가고요. N이 강세일 때 엔화로 된 주식시장은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니케이가 오늘도 지금 4%, 5%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빠지고 있는데 엔화는 엄청나게 강세여서 원엔 환율이 1,000원을 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왜 그런 거냐면 엔화가 약세일 때, 그러니까 N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 돈이 많이 풀리고 경제 부양책을 썼다는 이유 때문에 아베의 아베노믹스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그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엔화 환율이 오를 때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고 엔화 환율이 떨어질 때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지훈하님이 엔화 강세에만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주식을 사는 거는 좋은 방법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나라의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질 때 달러 대비 강세일 때 보통 주가가 좋고 달러 대비 약세일 때 주가가 약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환율이 떨어진다. 특정 국가의 통화가 강세다라고 느낄 때는 주식이나 그 나라 자산을 사는 걸로 대체해도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화만 가지고 베팅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투자 방법은 아니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장일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풀어내는데 코로나19 시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접 계좌에 넣어주지 않았나요? 이런 경우는 그대로 돈을 찍어내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이걸 얘기를 할 때 돈을 풀었는데도 일반인한테 가지 않았던 걸 QE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물가가 안 올랐다는 거를 아마 보고 얘기하신 건데요. 이런 겁니다. QE라는 거는 미국의 정부가 또는 미국의 누군가가 돈이 많이 필요해서 그냥 돈을 찍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채권을 찍어서 그 채권을 누군가한테 판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정부가 돈을 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채권을 파는데 찍었다는 게 파는 거죠. 사줄 사람이 없으면 금리를 되게 많이 올려서 발행을 해야 누가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특히 뭐 리만 사태라든지 뭐 코로나 때라든지 사람들이 되게 위험하다고 느낄 때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QE는 그러니까 버냉키가 생각해낸 것은 그럴 때 연준이 그냥 이 채권을 사줘버리자. 그러면 결국은 채권을 산다는 얘기는 그 돈이 은행
채권 발행자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재무부겠죠. 국채를 주로 사줬으니까. 그럼 재무부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쓸 때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랑 다르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는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다 뭐 개인이나 이렇게 줬기 때문에 바로 물가에 압력이 있었던 반면 QE는 그 돈이 결국 금융기관이나 재무부나 이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한 쿠션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빠지는 걸 막아주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유동성이 이제 있다고 믿으니까 더 이상 자산 안 팔고, 그러니까 자산 가격은 잡히고 시중 유동성은 풀리는데 직접 돈이 간 게 아니니까 물가 부담도 없다라는 게 버냉키의 QE의 논리였고, 지금까지는 계속 맞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돈을 푸는 거는 직접 돈을 꽂아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미국도 2020년 코로나 때는 QE도 물론 했고요. 그것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일반인들한테 그냥 보조금을 다 줬습니다. 직접 계좌에 준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을 쓰면서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킥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RRP 규모도 작고 TGA도 소진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이 되면 TGA를 채워넣기 위해서 유동성이 떨어져서 주식이 하락할 가능성이 없을까요? 또는 은행 규제 풀어줘서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1, 2, 3월까지 이제 미국 주식을 조금 이제 안 좋게 봤었고, 하단을 이제 5,300을 주장했었죠. 물론 지금 5,000이지만 제가 300포인트나 틀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게 정확하세요. 여갈피 규모가 되게 많이 소진돼 있고 TGA도 작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 시중에 있는, 그러니까 연준이나 재무부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유동성을 정부 쪽으로 끌어오는 일이 반드시 발생할 거기 때문에 유동성이 나빠질 때 주가가 빠진다는 거였죠. 그게 어느 정도 주가가 빠지면 베센트가 됐든 누가 됐든 뭐 아니면 또 뭐 파월이 됐든 어떤 식으로 유동성이 다시 공급이 되면서 이제 하반기에 주식이 좋아진다, 이런 논리였는데, 사실은 주가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그런 위험을 다 반영한 주가 수준까지 사실은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정확하고, 그래서 지금 주가 빠지는 걸 전부 관세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관세도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유동성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오르지 않아요. 또 이렇게 관세 매겨서 경기 나빠진다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맞물려 있어서 장이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맞고, 이 부분이 계속 4월, 6월 달에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유동성을 연준이나 재무부가 어떻게 하는지 확인이 되면 그때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정확한 지적이죠. 저도 이것 때문에 이제 작년 연간 전망을 할 때 1, 2, 3월에 미국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얘기를 그래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성이름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5가지 정도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요거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이 조정이 아닌 크러쉬에는 글로벌 증시도 안 좋겠네요. 정확하신 게, 이걸 찍을 때는 미국이 이 정도로 빠지지 않았었습니다. 한 고점 대비 10% 조금 넘게 빠진 상태여서 조정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미국은 고점 대비 20% 가까이 빠져있는, 거의 20% 넘었나?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빠지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잘 버티던 장이 홍콩하고 독일장이고 유럽하고 홍콩장인데, 얘네들도 아주 급락을 하면서 결국 전년 말 대비로 주가가 다 마이너스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조정장일 때는 홍콩이 됐든 유럽이 됐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버텼는데 미국이 크래쉬가 일단 관세 때문에 오고 나니까 많이 빠진 거죠. 우리나라도 결국은 YTD로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1번은 맞는 거고요.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2번은 미국의 유동성 지표를 보면 꽤 많이 증가하는데 이 돈들이 해외로 반출돼서 뭐 미국에 투자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은 미국은 현재로서는 뭐 도치가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재정을 좀 덜 쓰고 금리를 인하 안 하고 있지만, 유럽이 됐든 미국, 뭐 중국이 됐든 이런 나라들은 재정을 많이 풀고 금리도 내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지만 추경이 결국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미국에 비해서 다른 나라 통화가 더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달러는 결국 점진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강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은 달러가 강하지 않습니다. 102까지 떨어져 있는데, 다만 원달러 환율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자꾸 달러가 강세라고 생각하시지만 달러 지수로만 보면 달러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 통화가 많이 풀리고 미국이 덜 풀리면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미국의 가격 조정이 충분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달에 FOMC, 저 5월은 아니라고 봅니다. 6월 FOMC에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다시 미국 증시로 돈이 갈 수 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미국 증시 좋을 수 있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관세는 초반에 세게 나가다가 여름 이후에 이벤트 소멸, 협상 마무리 단계를 거치면서 증시는 다시 상승할 거라고 보신다고 하네요. 성희름님께서. 제 뷰. 저도 매우 유사한데 이런 겁니다. 2018년에도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중국에 매기고 그 관세를 매기는 과정에서 파월한테 금리를 내리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파월은 금리를 계속 올렸죠. 결국은 금리를 올리다 무역 분쟁이랑 맞물리면서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S&P가 20%, 나스닥이 한 25%가 3개월 만에 하락을 합니다. 지금보다는 오래 걸렸지만 그때도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락했을 때도 결국은 2019년부터 왜 반등을 했냐면 이제 파월이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리겠다. 우리 이제 조금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주식이 반등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무역 분쟁은 어떻게 된 거냐? 미중 무역 분쟁이 합의가 된 거는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 사례를 저도 매우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관세는 계속 세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관세가 이게 해결이 되거나 마무리되는 거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올해 말까지 이걸 끌고 가고 그때 하면서 뭐 감세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주식이라는 거는 이미 세게 때린다, 발효가 된다는 걸 다 알고 있고 숫자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중국하고의 이 뭐 서로 간의 이 보복이야 숫자는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 이벤트는 끝나지 않았지만 주식에 반영되는 강도는 물론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점점 작아지겠죠. 첫날 5%, 6% 막 이렇게 빠지다가 빠지는 폭이 줄면서 어디선가 바닥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6월 달에 FOMC를 거치고 그다음에 관세 협상 뉴스가 타결이 아니라 협상 뉴스가 나오면서 저도 7월 이후에 미국장이 어느 정도는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관세는 세게, 감세는 묵묵부답인 것이 2026년 내년이네요. 본격 증시 부양, 경제 부활로 중간 선거를 노리는 타임라인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완전 이분은 제 마음을 읽고 계신 것 같은데 내년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올해 물론 그렇다고 경제를 작사를 내잖아요. 그럼 내년에 경제가 좋아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선에서 빠져야지 그 다음에 반등을 하는 거지 뭐 갑자기 뭐 50% 이렇게 빠지고 나서 바로 반등하는 건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뭐 지금 벌써 고점 20% 빠졌고 나스닥은 25% 정도 빠졌다고 보이고 반도체는 40몇 %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락을 만들어 놓고 가다가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을 거치고 반등을 할 수 있어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세 때리고 부양책 때리고 중간 선거 전에 경기를 좋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받아들이시는 게 맞다. 그냥 무작정 올해를 박살내고 내년에 가는 거는 의외로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번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건데요.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세를 매기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미국의 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관세를 매기고 물가가 올라갔는데 그거에 대한 심리, 그러니까 뭐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가 됐던 뭐든 됐던 소프트 데이터들이 나쁘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벌써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니까 나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이 소프트 데이터가 하드 데이터로 바뀌면서 실제 경제가 나빠지는 그림이 나오게 만약에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가가 100일 때 어떤 물건을 만약에 100개를 샀다면 110이 되면 그거보다 사는 개수가 적어져요. 그러니까 경기가 실제 하드 데이터가 나쁘게 나오는 순간에는 물가가 그렇게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논리에 물론 스태그플레이션 될 수도 있죠.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는 뭐 모르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결국은 이제 확률을 따지는 거고 논리를 따지는 거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미국의 전체적인 물가가 오르는 게 걱정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시차를 두고 미국의 경제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 그만큼 Q가 떨어지는 거고요. 그럼 그만큼 다시 물가가 안정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연준이 경기가 나빠졌기 때문에 여기다 대고 뭔가 정책을 쓰는 거고 또는 반대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물가를 매겼는데 미국 사람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이 정도 물가 오르는 거에 관계없이 나 소비할 거야. 코로나 때처럼 돈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들하고 생각은 다르게 물가는 올랐지만 경기도 좋은 거고 뭐 금리도 안 떨어지고 FOMC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주식의 방향을 찾는 게 맞는 거지 물가가 올라간다는 나쁜 점, 경제가 나빠지는 나쁜 점을 합쳐가지고 무조건 나쁘다고 보는 거는 저는 좀 과한 가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폴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비미국으로 자금 유입이 멈추고 다시 미국으로 자금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 전 질문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 연준이 미국 경제가 나빠진다라는 거를 확인하고 뭔가 대책을 세우는 게 항상 다시 돈이 미국으로 가는 흐름이 됐었습니다. 사람들이 파월하고 트럼프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경제가 진짜 많이 나빠져야지 연준이 개입한다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연준 위원들이 열 몇 명 있는데 미국의 지도층이고 공부 많이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잖아요. 트럼프가 미운 거하고 여기서 내가 잘못해서 미국 경제가 진짜 많이 나빠지는 걸 막아야 되는 임무가 있잖아요. 연준은 물가랑 고용 두 개를 보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로 나빠질 수 있다면 뭔가 개입한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다시 미국이 좋아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저는 6월 FOMC 이후에 7월 2분기 실적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헨리 팡님께서 질문을 또 연준 관련해서 주셨는데 연준의 금리 인하도 아직 시기상조이지만 이번 달에 혹은 상반기에 3월 달에서 안 했죠. 인하를 한다고 해도 단기적인 상승만 나올 거라고 보는데 어떤 지수나 지표 발표를 반등의 신호로 보면 좋을까요? 저는 6월 달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해주고 거기에 이제 QT까지 양을 한 번 더 줄여주면 단기적인 반등보다는 어느 정도는 지속되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6월이나 7월이 되게 되면 현재 미국의 S&P 500 EPS 컨센서스가 309불이거든요. 내년께. 근데 이대로 안 나온다는 걱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관세 때문에 보통 8에서 10% 정도 EPS를 까니까 그럼 309에서 10%를 까면 한 280 정도 돼요. 근데 280에서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원래 저점은 5,300이었으니까 지금은 5,000이지만 5,300 정도로 반등했다고 치더라도 17배 정도가 돼요. 근데 17배의 PER은 지난 15년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15년 평균이라 하면 2010년부터 16년까지 낮았던 PER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물론 다시 트럼프가 내년 2월이 돼서 지금 관세가 예를 들어 한국 25인데 또 50으로 올릴게. 뭐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관세를 더 매기지 않는 한은 한번 관세를 매기고 이익이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베이스에서 이익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으로 보게 되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기기 때문에 연준이 6월 달에 만약 개입을 해주기만 하면 하반기의 주가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반등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에 이제 JBS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유럽, 중국 같은 시장들의 랠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미국도 다시 대장으로서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고금리 강달러로 돌아간다면 가능해 보이지만 이런 조건 없이도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인데 이게 사실 앞에 질문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유럽, 중국 랠리는 미국이 박살나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그 미국이 약간 조정을 받고 다른 나라가 갔던 이유도 미국이 완전 박살난 2016년이 되겠군요. 트럼프의 첫 그거니까 미국이 완전히 박살이 나지 않아야 돼요. 17년. 우리나라 아주 강하고 미국이 별로 안 좋을 때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돈이 다른 데로 가면서 미국 시장은 약하지만 다른 지역이 좋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1, 2, 3월 특히 12월부터 중국, 독일은 좋았으니까 12, 1, 2, 3월에 미국은 별로 안 좋은데 다른 나라가 많이 올랐던 거는 미국의 조정이 통상적인 조정이었던 거죠. 저는 그게 이제 관세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 이 정도 세기로 관세가 나온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5,300까지 한 16%, 15% 조정을 받으면 끝난다라고 봤던 거죠. 근데 거기서 더 빠진 게 이제 관세 충격인 건데 그런 식으로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유럽하고 중국하고 랠리가 없어졌죠. YTD로 오른 시장이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부터는 관세 때문에 추가로 빠진 부분을 언제 메꿀 거냐 그리고 언제 연준이 개입할 거냐에 따라서 유동성이 다시 유럽, 중국에서 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그림이 나올 거고 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고금리 강달러가 아니어도 가능한 게 첫 번째, 현재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약달러이긴 한데 그래도 102, 103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08이 너무 고금리였다고 높은 달러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금리도 미국의 금리가 지금 4.4 다시 오늘 급등해서 그렇게 되긴 했는데 다른 선진국들의 금리에 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자산에 대한 매력은 아직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가 설령 많이 떨어진다고 해도 다른 지역 금리보다는 높아서 꼭 이 조건이 없어도 연준에서만 똑바로 해주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부양책을 만약에 이런 일 때문에 쓰게 되면은 충분히 다른 지역에서 미국으로도 갈 수 있다. 그게 전 여전히 하반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인오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번 조정 이후에는 다시 AI 분야 등이 좋을지 또는 전통산업 혹은 관세 혜택 분야가 더 좋을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지금 5천 S&P 5천 정도의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제 생각에는 다시 AI 관련 기존 주도주가 맞다라고 봅니다. 제가 어떤 예를 들어드리냐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저 어릴 때 뭐 르카프나 무슨 나이키 신발을 사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어차피 못 만들고 우리나라 인건비가 싸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 그걸 붙이고 나갔던 거죠. 뭐 모든 게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그거를 동남아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못 만들 정도로 원가가 안 맞는데 얘를 미국에 리쇼어링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겠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전 세계에 다 관세를 때리고 전 품목에 관세를 때리지만 결국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반도체 공장 지어라, 의약품 공장 지어라, 자동차 공장 지어라 이런 거거든요. 미국에 지어서도 경쟁력 유지될 만한 것 같은 것만 지으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미국이 육성하고 싶은 사업이 뭔지가 딱 답이 나오고 그게 결국은 첨단 분야고 미국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안보에 도움이 되는 부분만 리쇼어링을 시킬 거라는 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이 끝났다는 얘기는 관세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어느 정도 약간 희석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관세의 목적인 첨단 산업에 대한 리쇼어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면 다시 옛날의 주도주가 좀 더 주가가 더 좋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오 푸른별님이 코스피 상단 어디쯤으로 보고 계시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코스피를 직접 내는 건 아니니까 저희 투자전략팀한테 여쭤봤는데 일단 현재 저희의 공식적인 상단은 3,000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변동성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아마 이게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 리포트에 나와 있는 상단은 3,000이고요. 하이에나님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 글로벌 M2는 작년 12월에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던데 유동성이 없다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맞는 말씀이신데 제가 아마 이거를 이제 100몇십 회 하면서 몇 번이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구독자님들 다 합쳐서 뭐 전문가로서 막 매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글로벌 시장의 매크로 지표를 보실 때는 미국 거만 보세요. 다른 나라 거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거의. 지금 관세만 해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혼자 막 이렇게 날뛰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다 이렇게 난리가 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힘이 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들이 약간은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없다는 얘기는 요 전에 질문 주셨던 분이 얘기했던 여갈피, TGA 이런 걸 말한 겁니다. 여갈피 계정이 지금 되게 얇고 TGA, 재무 계정도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재무부가 돈을 쓰려고 하거나 은행들이 연준에서 돈을 찾아오려고 할 때 그 여력이 별로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여력이 적기 때문에 TGA 계정을 늘리거나 여갈피를 늘리기 위해서는 시중의 유동성이 다시 연준이나 재무부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유동성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장이 많이 빠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이것 때문에 저는 미국이 5,300 제가 계속 주장했던 틀렸던 바닥 5,300이 그래서 갔다라고 보고 거기서 3,400포인트 더 빠지는 게 관세가 충격을 더 줬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럭키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관세보다는 소비, 기업 실적 가이던스가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침체가 올 수 있고 이게 증시가 반영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거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장이 통상적인 조정 10%보다 좀 큰 15%, 16% 조정을 얘기했던 것도 이 정도로 약간의 경기 둔화는 피할 수가 없고 대신에 연준은 작년에 바이든 파월 사이처럼 둔화가 되려고 하면 뭘 해주지는 않을 거니까 둔화가 되고 나서 뭔가를 해줄 거기 때문에 어닝스 그로스나 어닝스 리비전이 아래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1분기에 약하고 딴 데가 좋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관세가 나오면서 이제 급락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되게 맞다라고 저는 보죠.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연준하고 이제 재무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트럼프는 지금 계속
몇 번에 걸쳐 말을 하죠. 지금 주가 많이 빠지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 특히 절대 주식 팔지 말아라. 앞으로 돈 많이 벌 거다. 우리 막 감세도 준비하고 있고 부양책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금 흔들리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주식 갖고 있으라고 트럼프도 말하고 베센트도 말하고 나바로도 말하고 러트릭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그린다면은 어디선가 끝나고 말씀하신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주식이 올라가는 걸로 보는 게 사실은 합리적인 거죠. 이대로 주가를 박살낸 상태로 한 내년까지 중하선거까지 간다. 이거는 그냥 선걸 지겠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주가가 사실 빠진 거고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트럼프나 연준의 정책이 나온다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인 가정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195회, 196회에 대한 질문을 다 답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197회, 8회, 9회, 3회분에 대한 질문을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